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형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전부터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어린 마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리학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고요. 여러분과 그 작은 부분이지만 같이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과학과 만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제 사진처럼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사진이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배는 뭐 이렇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물결도 치고. 그리고 뭐 밤과 낮도 바뀌고 밤이 되면은 안 보였던 별들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세상은 다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변하는데 아무런 질서도 없이 변한다면은 우리 이런 뭐 자체가 있기도 힘들 거고 세상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을 겁니다. 아주 혼란스럽겠죠. 뭔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 중에서 누구는 사냥을 끝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밤하늘에 이제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뭔가 신비롭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사냥을 하고 또 과일을 따고 이런 일들은 다른 동물이랑 마찬가지죠.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하고 또 그 포식 동물들이랑 경쟁도 하면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00년 정도 전에, 한 10,000년 정도 되겠군요. 기원전 10,000년 정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연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이 되었죠. 아마 우연히 시작이 됐겠지만은 어떤 식물을 기르면은 그 식물이 열매를 맺어서 바깥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거주지 근처에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좀 더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개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키우기 쉬운 그런 동물들을 직접 사냥하지 않고 길러서 먹을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배하는 거죠. 자연의 일원으로서 다른 동물처럼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 다녔는데 자연을 좀 경작하고 기르고 이러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이러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00년 정도 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상당히 이제 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 같은 경우에도 먹을 것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자기 구역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필요했는데 농사라든가 목축을 하면은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재배할 수 있어서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원전 한 4,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정도 그 이상 되었을 때라도 이렇게 도시가 벌써 생겨났습니다. 우르크라든가 뭐 우루 이런 도시들이 생겨났고요. 그 처음에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들이 세운 그 문명이 이제 점차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라든가 문명은 지금 보시는 저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이 그 여러 가지 문명의 그 원조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인간이 집단이 커지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자연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사실은 뭐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이런 비 오는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직도 힘듭니다. 그 기상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이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어떨 때는 극심하게 가뭄이 들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번개가 치기도 하고 홍수가 나거나 또 전염병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인간이 대응하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겠죠. 뭔가 복잡한 자연의 어떤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질서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 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보다 훨씬 막강한 그런 누군가, 절대자가 아마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겪을 수뿐이 없지만은 절대자에게는 뭐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절대자의 뜻에 따르고 절대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행하면은 자연재해로부터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보다도 절대자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말로써 들어왔던 그런 지식들 말고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거래, 상업적인 거래라든가 뭐 사법적인 그런 뭐 행정적인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문자는 자연스럽게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후대에도 남길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자의 발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문자가 나타났고요. 그렇게 인간의 지식들이 발달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자연은 이해할 수 없었고 절대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일상을 또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600년 정도 전, 그러니까 아마 기원전 600년 정도 되겠네요.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우리가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인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이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인간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학파로까지 자리 잡았고 그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 되었죠. 밀레토스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예전에는 그 고대 그리스가 다스리던 영역이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지중해 연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과학에서 최초로 보통 등장하는 인물이 탈레스라고 하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어색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탈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인 성취를 이루었죠. 그 수학적으로도 최초의 정리라고 하는 탈레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탈레스의 정리는 그 원에서 그 지름을 긋고 그 원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까지 했고요.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도 했고, 또 예전부터 내려온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갖다 예측해서 맞추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고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탈레스의 정리를 잠깐 보면은 그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90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의 거리, 반지름이죠. 원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평면상의 집합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같습니다. 반지름이 같은 그런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지름의 원주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돼서 전체 삼각형의 그 세각의 합의 반이 되는 것이니까 직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이제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한 탈레스의 정리입니다. 그 탈레스 외에 학파를 이루어서 여러 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또는 공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다 합쳐서 네 가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 불, 흙, 공기, 이런 주장을 엠페도클레스가 최초로 했죠. 또 어떤 철학자는 그 하나의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 원자로 돼 있다. 그래서 아토모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데모크리토스 우리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원자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뭔가 인간의 영역 안에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각각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사원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네 가지 근본적인 물질로다가 구성되어 있다. 흙, 불, 물, 공기. 이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철학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 당시 있었던 거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성취를 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동물도 이렇게 한 50종 이상을 해부를 하고 500종 이상을 관찰을 해서 최초의 생물 계통학도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자연 원리에 대한 그 역학 이론 이런 부분들도 썼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유럽까지 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의 그
전통적인 생각을 지배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을 했었죠. 17세기의 그림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그 사원소를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2000년 정도 유지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은 뭐 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구하기 쉬운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금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재료니까 우리가 잘 어떻게 좀 변형시키면은 어차피 금이나 납이나 같은 재료로 만들으니까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또 뭐 늙지 않는다라든가 병들지 않는 그러한 묘약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재료로 만드니까. 그런 연금술이 그것도 이제 한 20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지상의 그 운동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거는 땅으로 떨어지고 어떤 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벼운 거 뭐 이렇게 불 같은 거는 올라가죠. 그래서 그 지상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무거운 것은 우주의 중심을 향하고 가벼운 것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은 왜 땅에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데 우주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체적인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그러면은 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늘은 뭔가 제5의 원소, 아이테르라고 하는 뭔가 다른 물질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우주의 중심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이 우리가 보기에는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구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그 사원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절대자가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왜 인간이 고민해야 돼? 인간이 고민한다고 알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절대자에게 맡기지 않고 뭔가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성의 새벽, 이성의 여명 우리가 과학의 출발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약간 이미지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봤고요. 사실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태양도 우리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사실 이제 밤하늘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별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좀 밝게 빛나는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전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땅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떠올라서 땅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어떠한 밝은 별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들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령 이제 북극성이 있다고 하면은 북극성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실은 북극성을 주위로 회전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하고 있는
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은 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북극성으로부터 이제 각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은 또 하늘이 우리가 중요했던 부분이 뭔가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성술도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별들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몇 개의 밝은 것들은 다른 별들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별이 아니고 우리랑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랑 다른 것. 그래서 이제 행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화성이라든가 목성과 같은 별들은 외행성이죠. 지구 바깥에 있는 외행성들은 어떨 때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역행 운동을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는 원운동을 하면서 원운동 자체에서 또 원운동을 한다, 자그맣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은 완전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고 한 것을 이제 중요시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과학을 만나고 인간의 영역에서 과학을 이렇게 조금씩 넓혀 나간 이런 시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